네,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냐고 많이 힘드시죠? 음, 저도 그랬지만 사실 법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제가 법을 읽는 건지 아니면 법이 저를 읽는 건지 참 구분이 안 가요. 뭐 저는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법을 많이 읽을 때, 특히 위헌회,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는데 위헌회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무슨 위헌회가 그렇게 많은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법령을 한 5번 정도 캤나? 처음에? 작년에 그렇게 공부하고 하도 헷갈려서 이렇게 위원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 시험 보시고 끝나겠지만 뭐 저희 방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 시험차마다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위원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정리했던 거를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 제가 또 추가로 정리를 한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정리한 걸 잊어먹었어요. 제가 뭐 이것저것 정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만들고 정리하고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몇 분이 묻더라고요. 또 다른 거 없냐고. 있는데 못 찾아 해가지고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연히 다른 폴더에서 찾았어요. 그 찾은 김에 이번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위원회가 어떤 위원인지 딱 파악이 되는데 저는 파악이 되지만 여러분은 파악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참에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이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단체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개인정보위원회도 있고 망법에도 있어요. 망법에도 망법위원회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심사 있잖아요. 보안 심사. 지금 ISMS, P 여기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각 기업마다 정보부 뭐 이제 시소님 있잖아요. 이 시소님이 운영하는 이 부서에도 위원회가 있죠. 물론 이런 위원회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위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건데 정리되신 분은 있겠지만 정리되신 분은 패스하시고 정리 안 되신 분은 이참에 막 개보법에 위원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었는데 한번 같이 이번 시간에 보시죠.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집단 소송, 그리고 집단하고 단체 소송하고 또 이거 별개죠. 법정 손해배상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사실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이 좀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1과목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OECD 8원칙. 결국에는 정보주체 권익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정보주체 권익이죠. 이게 지금 뭐 다른 법에 있는 위원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보주체에 있는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 같아요? 그거죠. 개인정보 처리자랑 정보주체랑 싸울 때죠. 싸울 때 정보주체 권익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위원회죠. 그렇죠? 물론 그때 위원회랑 이 개인정보위원회랑은 약간 좀 업무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해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그림 제가 힘들게 만드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1과목에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개인정보 가치 산정.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왼쪽을 정량적. 이거 이 CPPG뿐만이 아니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보안 기사에도 계속 나오시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글씨를 외우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글씨를 외우지 말고 위치를 외우세요. 왼쪽이 정량, 오른쪽이 정성. 자, 그 정량적인 방법은 주로 미국이 많이 써요. 이때도 미국이네요. 그럼 이쪽에는 또 이때도 유럽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로 선호를 유럽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델파이. 델파이가 뭐죠? 전문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저라고 할게요. 제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저를 전문가로 불렀으니까. 그럼 저는 제 경험상 가가지고 제 멋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죠. 제 멋대로니까, 제 주관적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빠르죠. 그게 델파예요. 또 시나리오법. 시나리오법. 이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정상적인 거는 이거 장단점은 나중에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로 짧은 시간에 도출할 수 있는 거. 그럼 반대로 미국은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거. 뭐 이렇게 숫자 정확히 뽑아낼 게 뭐가 있죠? 돈이잖아요. 금전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량적 방법을 많이 쓰는데 확률적인 거, 확률 분포법, 그리고 수학 기반을 이는 수학적 방법,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제가 정보주체 권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제일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물론 이거 이따가 할 건데 기업하고 정보주체랑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기업은 만약에 피해를 입혔어요. 서로 피해가 서로 있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그 갭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요구하는 갭이랑 여기서 요구하는 갭.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제가 좀 단어 표현하기 좋지 못해가지고 기업에서 이렇게 약간 좀 저평가되는 기업에서 이 갭 차이를 약간 좀 너네가 뭐 얼만큼 손해 봤겠어. 너네는 이만큼밖에 손해 본 게 없어. 정보 주체는 우린 이만큼 손해 봤어. 그러니까 기업은 약간 좀 저평가하려고 하고 정보 주체는 약간 좀 과평가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거를 위한 게 분쟁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위원회가 이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하죠. 어쨌든 그런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작년에 정독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독을 제가 한 5번, 6번 했을 때 법만 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어디더라? 그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인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은 역시 머리를 써야 된다고. 머리가 나쁘면은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무튼 저는 이걸 제가 순수 만들었어요. 법만 보고. 딱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기 보면 보스라고 적었죠. 왜 보스냐면은 위원회 중에서 보스예요. 가려졌네. 이 개인정보위원회가 위원회 중에서 보스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사무국도 있어요. 위원회 소속이에요. 그 또 사무국은 또 분쟁위원회도 또 갖고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5명씩 이렇게 있대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렇게 있다고만 봤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 밑에 쭉 각 부처들 있죠. 뭐 환경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죠. 그 부처들의 보스는 장은 행정안전부죠. 얘네 그 보스예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볼 건데 이 개인정보위원회 여기는 얘네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플러스 상임위원이 있어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20명이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 일단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머릿속에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이게 지금 그거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지?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래. 정보통신망법 시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죠. 개인정보보호래. 정보보호 책임자를 CEO의 직속 부서로 두라는 거. 별개로. 각 부서 별개로 만드는 거. 좀 보니까 그림 똑같죠? 그런 식으로 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두라는 거죠. 만약에 개인정보위원회가 각 부처 소속이면은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대통령 밑에 별도로 있는 거죠. 조직의 정보보호팀도 CEO 밑에 별도로 있죠. 이런 그림이죠. 똑같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읽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7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그리고 상임위원 1명, 토탈 15명의 위원으로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한다. 정무직 공무원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험 쳐서 한 공무원이 아니고 선거를 뽑은 공무원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투표로 하는 공무원, 그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센 거죠.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보호위원회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위원회는 주 목적이 의결을 위한 거예요. 의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빨간색 표시했네요. 위원장, 상임위원. 상임 오타네요. 상임원이 아니라 상임위원이에요. 상임위원 15명. 그러니까 상임위원 자체가 선거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직속에다가. 그리고 아까 조직도 보니까 대통령 별개 조직이잖아요. 각 부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워가, 이 권력이 막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것만 봐도. 하긴 근데 그 법령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부계획 수립할 때도 정보보호 책임자 별도로 권한 줘야 된다고, 독립된 부서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똑같죠 뭐.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5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은 국회에서 또 선출하고 또 5명은 또 대법원장 선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15명에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상임위원이 뭐 어떤 공무원 나올지 모르죠. 무슨 5급 공무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로 일한 공무원이라고. 뭐 시험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졸업했어요. 네,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심의의결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떤 심의의결 할 때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한다. 그리고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갑이에요. 회의한 거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 그냥 쭉 읽어 보시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다음이 전문위원회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있는지 아세요? 넘어가기 전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뀌면은 대통령 이 라인 있잖아요. 라인 중 대통령 되면 이 라인 중에 이제 장관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 A라는 사람이 줄을 잘 서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교육부 장관 되고, 이 B라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 되고.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환경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죠. 이 사람은 정치한 사람이죠. 근데 환경부 장관이에요. 그럼 환경에 대해서 매년 무슨 어떤 법이 있겠죠. 또 환경만의 법이 있죠. 매년 뭘 수립하고 뭘 서명을 해야 되고 환경부 장관의 명으로 해야 되고 그런 법령이 쭉 있겠죠. 교육부도 마찬가지였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은 환경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는 이제 차관이나 이제 수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하죠. 이럴 때는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이 되면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전문위원회예요. 물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내공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내공 없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까 상임위원회 같은 분들은 선거로 됐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게 전문위원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률을 많이 찾아봤는데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그냥 옆에 서포트하는 거 이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역할이. 어쨌든 그래서 역할을 보자면 이건 5조에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8조 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에 전문적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명이에요. 전문위원회는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사실 전문위원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고 혹시나 숫자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봤는데 전문위원회는 중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위원회랑 이 다음에 나올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고 여유 되시는 분은 숫자 외우세요. 이건 그냥 10명이에요. 10명. 몇 안 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문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으로 비교하세요. 장관이 선출이 됐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바뀌잖아요. A 장관이 알겠어요? 모르죠. B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차관 수석님들처럼.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외에는 저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 좀 중요해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맨 앞에 제가 정보조차 권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업이랑 뭐 소비자라고 할게요. 소비자랑 싸워요. 그 아까 기억나시죠? 기업에서는 저평가하려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평가하려고 아니에요. 그거를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했을 때 딱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딱 와가지고 따다단 하고 딱 나타났어요. 내가 볼 때는 과실 7대3. 뒤에서 박았어. 옛날엔 뒤에서 박으면 100%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 멋대로 이렇게 판결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예.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에 왜 이렇게 놨죠 제가? 뭐 아무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어느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는 개보법 43조 1항 근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이 개보법 43조를 보면은 1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밑에 3항인가? 거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요한 포커스예요. 이걸 제가 빼먹었는데, 얘네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 구속력이 글씨 개판이죠. 또 없어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법적 구속력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그러니까 싸웠죠. 기업이랑 소비자랑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뭐 누가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을 해요. 그러면은 분쟁 조정에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분쟁 조정에서 하는 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분쟁 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따다단 하고 껴들었어. 이때는 그래서 쌍방 합의를 봤어요. 당신이 뒤에서 차를 박았어. 옛날에는 100대 0인데 뭐라고 할까? 자, 7대3 판결 땅땅 콜. 자, 합의 봤어요. 그러면은 법적인 법적인 사과를 통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사과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둘이 끝냈다는 거죠. 합의를 통해서. 그 둘이 합의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뒷부분에 뭐 또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오래되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건 관련 근거 내용인데 40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결국에는 아까 조직도 보셨듯이 정보보호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보보호래. 개인정보위원회 소속이에요.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냥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한 결과가 개인정보위원회에 올라가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게 중요하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토탈 20명이에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비교표 제가 뒤에 만들었어요. 15명이죠.
인원수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위촉 위원은 말 그대로 위에서 찔러준 거예요. 낙하산 탔다고요. 뭐 제가 좀 지금 표현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약간 좀 어렴풋하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딱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쵸?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많은 분들이 보면 볼수록 잘못된 한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면은 그 잘못된 선입견을 계속 가져가실까봐 그게 약간 좀 걱정되는데,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뭐 그렇진 않겠죠. 네, 어쨌든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기서도 있어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인데 여기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선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일단 끝까지 다 읽고 넘어갈게요.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 여기 있네요.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 뭐 한 분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10명 중에 한 분이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그 잘못 이해한 그 개념을 쭉 갖고 가시면은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몇 안 되시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오해를 하시면은 뭐 어떡해요. 그분은 오해하신 대로 가셔야지. 근데 100명 중에 10분이면은, 나중에 1000명 중에 100명이면은,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이렇게 쭉 그 상태로 가시면은 이게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데,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많이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오해를 가지실 것 같으면은 긴가민가 하시면은 오픈톡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카톡을 왜 단톡방을 안 만들고 오픈톡을 만들었냐면 익명이에요. 저는 들어오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정보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다 공개하니까 많이 질문하세요. 물론 너무 좀 난이도 떨어지는 질문 하시면은 제가 대답 안 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하니까 또 계속 또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점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잘못 안내하는 저도,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이 맞다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보자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는 고액,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아까처럼 그거예요. 서로 싸운 거. 네,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중재할 사람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고, 피해자는 침해 사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 비용은 재판 기간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빨간색이죠.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독립적, 전문적인 분쟁 조정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이 요구된다. 그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만약에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한 그 화해에 대한 효력은 있어요. 그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 외적에 이제 뭐 강제적으로 너네 옛날에 유치원 때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면은 꼴 보기 싫은데 악수하고 사과하고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익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만큼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뭐 각 역할, 뭐 이번에 어떤 이슈들 이렇게 해서 뭐 쭉 나와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 시간 되시면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거 각 이 근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찾아갖고 붙였거든요. 뭐 43조 3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이렇게 분쟁 신청을 하잖아요. 이 둘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60일 이내에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저 상대방에게 합의하는 권고 아니다. 단 공공기관은 무조건 응답해야 된다. 공공기관은 뭐 지침 또 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하고 고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 3단 비교는 항상 3단 비교 뭐라고 하죠? 이 법 3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하 지침, 고시는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지침하고 고시가 효력이 있는 거는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가야 돼요. 지침하고 고시도. 물론 지침 일반 민간도 법령에 의한 법에 준수받은 권고받은 지침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침하고 고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공기관은 무조건 응답해야 된다. 그에 따른 근거예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효력을 보면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여기 있네요.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근거고 46조고요. 뭐 만약 제시한 조정안에서 당사자가 제시일부터 15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여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신청했어요. 우리 합의 좀 보게 도와달라고 SO 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여기다 알려요. A가 너랑 합의하고 싶대. 합의할까? 하고 알려요. 근데 15일 동안 응답을 해줘야 하는데 응답을 안 하면은 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 중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다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A랑 B랑 싸워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쳤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알렸어요. B가 15일 이내에 응답을 했어요. 그 분쟁 조정하는 와중에 도저히 B가 너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아, 안 돼. 도저히 억울해. 합의 못 하겠어. 난 재판을 할래. 그 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거는 순간, 이 순간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근거는 48조고요. 만약에 다수의 정부 주체 중 일부 정부 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분쟁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 정부 주체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1대1이잖아요. 이거 단체 소송인데 이거는 단체 소송할 때 단체 소송은 50명이거든요. 50명 이상 되면 단체 소송을 하는 건데 만약 52명이에요. 52명의 단체 소송했는데 이 와중에 3명이 중간에 빠졌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49명이죠. 그쵸? 그 50명 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52명이 시작했는데 얘네가 빠른 49명 됐어요. 그럼 남은 49명 억울하잖아요. 깨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52명이었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득 또 생각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CPPG 보실 때 그 시험 비용이 조금 비싸잖아요. 1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단체 접수하면 10만 4천 원인가? 그렇죠? 그렇죠. 10만 얼마잖아요. 단체 소송이래. 단체 접수할 때 몇 명이더라? 20명이었나요? 2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단체 접수할 때 22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10만 4천 원씩 모아서 단체 접수했어요. 근데 단체 접수했는데 5명이 시험 취소를 했어요. 그 15명이죠. 그 15명이 이 비용을 추가로 더 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얘기고 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하는 도중에 정보 주체이던 정보 처리자이던 한쪽에서 소를 제기하면 진행되는 조정 사건을 중지한다. 이거 제가 아까 앞서 안내 드렸고 이에 따른 근거는 이거고 이건 제가 아까 안내 드렸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걸 빼먹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A랑 B랑 있는데 A가 신청을 해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다 받잖아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절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떨 때 거절할 수가 있냐면은 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개인정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쵸? 여기 개인정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랑 상관없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뭐 다른 싸움. 그러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일 아니죠. 역할이 아니죠. 이때 거부할 수 있어요. 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악의적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업무가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제가 안 넣네요. 보니까
뭐 보니까 그 조항이 생각나서 봤었는데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생각 그거 정리하시면 되시고 어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 순차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요. 지금 여태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셨잖아요. 그 어떻게 접수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안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학습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또 1번 처음에는 정보 주체가 아까 제가 계속 늘 말했던 거예요. A랑 B가 있어요. A가 너무 억울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검토를 해요. A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들어갔는지, 개인정보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아니면은 A가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진상 손님인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입장에서 A가 진상 손님인지, 그게 아니면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였으면은 어떻게 해요? 60일 이내에 알려야 되죠. B한테.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3번이에요. 그럼 4번은 기업은 분쟁조정위원회 요구를 수용할지 선택할지 거절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알렸죠.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이게 15일이에요. 정리되시나요? 제가 좀 그림이 글씨가 날라가죠. 조금 이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한테 이게 1번 헬프.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평가를 해요. 이 사람 받아야 되냐 안 받나? 진상인지 아닌지. 그게 2번. 그래서 그게 아니면 3번 여기다 날리죠. 이걸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애가 응답을 할 거면은 할지 안 할지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합의가 되면은 화해 효과가 있는 거고, 이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명이 법원에 신청을 해.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넘어가 신청을 딱 해요. 하는 순간 이게 깨지는 거예요. 캔슬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그거예요. 수용하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뭐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된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캔슬이 나는 거고. 뭐 이번에 어떻나요? 이번에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 안 했는데 앞서 한 번 더 표현했던 거를 설명했던 걸 다시 안내해서 더 잘 이해가 된 거겠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쵸? 좋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보호위원회가 있고 앞서 전문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자문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문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요. 특히 제일 중요한 여기 포커스를 제가 비워놨죠. 왜 비워놨냐면은 상임위원회는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상임위원회 있나요? 전문위원회? 없죠. 분쟁조정위원회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 전문위원회는 포인트가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역할이 너무 없잖아요. 그 얘네한테만 자문 역할밖에 더 있어요. 근데 아까 조직도 보면은 보호위원회는 사무국도 있어요. 그 사무국 직원들은 놀겠어요? 너무 땡보직 같은데. 부럽네요. 농담이고요. 그 가장 또 중요한 거 숫자. 분쟁조정위원회 20명,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 숫자들 60일, 그 날짜 포인트 60일.
그리고 집단 분쟁, 이거는 이 다음이 집단 분쟁인데, 집단 분쟁할 때 제가 다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이때 50명 이상이에요. 이건 지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쉽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이 60일은 안 잊어먹겠죠? 제가 아까 그림을 두세 번씩 계속 그렸으니까. 네, 안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